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나아가 진실에 가까이 가고자 노력하는 김로벨TV입니다. 오늘은 우리 안보 상황, 군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실망시키는 것도 많고, 그런데 이거 뭐 우리나라 군이 막대한 국방비를 쓰면서 제대로 무슨 일을 하고 있나, 그걸 이제 한번 좀 거시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무슨 뭐 비관론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국뽕도 아닙니다. 다 들으시면은 이제 좀 이해가 가시겠지만, 한마디로 제가 이걸 검토하면서 느낀 건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또는 세상은 늘 변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국제안보 환경이라 그럴까요? 이게 굉장히 변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잘 대응하고 있느냐, 그것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변화하고 있는 국제안보 또는 국제안보 환경인데요. 냉전 때나 또는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도 과거에는 흔히 세계의 화약고 그러면 중동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인구 600만 명 되는 이스라엘하고 그 주위를 둘러싼 아랍 이슬람 국가들 1억 명이 넘죠. 여기서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지 모른다. 실질적으로 거기서는 이스라엘은 4차례 전쟁을 치렀죠. 1948년에 독립전쟁, 1956년에 수에즈 운하 전쟁, 67년에 6.1 전쟁, 그 다음에 73년도에 욤키퍼 전쟁. 그런데 이 전쟁을 치를 적에 국경을 접한 나라들, 즉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이 나라들이 직접 참전을 하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거는 국경을 접하고 있지 않으니까 뭐 돈만 대주지 병력은 보내지 않죠. 그래서 전쟁을 치렀는데 그 중에서 제일 국력이 강한 나라가 이집트였습니다. 근데 이집트가 1973년도에 욤키퍼 전쟁 치르고 난 후에 몇 년 있다가 우리는 더 이상 이스라엘하고 적대적으로 살고 싶지 않다 해서 평화협정을 맺죠. 그 다음부터는 뭐 이스라엘이 자기네들의 반대하는 어떤 게릴라 세력을 소탕하기 위해서 전쟁 일으킨 거 말고는 그렇게 큰 전쟁이 없었습니다.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래도 늘 거기서 이제 전쟁이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반도였죠. 한반도는 그 가장 좁은 지역에 전 세계적으로 병력과 무기가 쉽게 말하면 밀집해 있는 됩니다. 그러니까 그 좁은 한반도에 남한에는 흔히 이제 60만 대군이 있고, 그 다음에 북한에는 110만에서 120만 명 되는 병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군비 경쟁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상시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게 전체적인 국제안보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것이 급격히 변합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여러분 그 중국이 뭐 대만 침공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참 무시무시한 얘기죠. 중국이 대만 침공하겠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지금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러시아 병력이 10만 명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이 명령만 내리면 언제든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가 있죠. 뭐 그렇다고 전체 다를 점령하진 않고 그 러시아하고 국경을 대하고 있는 동부 지역을 점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토 또 미국이 계속 경고를 보냅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 그런데 이거는 언제든지 침공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무슨 시나리오도 있죠. 뭐 내년 2월이나 3월에 침공할 것이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어떤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이란하고 미국, 유럽 국가들, EU죠. EU 국가하고 지금 핵 협상을 벌이는데, 이란이 어떤 성의를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연 전술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의심하는 게, 이렇게 지연 전술을 쓰면서
핵무기를 지금 개발하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가장 의심을 하는 게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 그렇게 지연 전술을 쓰면서 핵무기를 개발하면은 우리가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가 되면 널 공격하겠다. 그러니까 핵시설을 공격하겠다. 이거는 저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조금 어느 정도 그런 그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을 이스라엘이 많이 느끼고 있나 하면은 뭐 그 지정학적으로 봐서 너무 당연하겠죠. 그다음에 이 절대 안보 국가인데 정말 생존이 걸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2004년도에 북한에서 있었던 평북 용천역 열차 폭발 사고를 여러분들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용천 시내가 완전히 그 폐허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이 폭발이 일어났을 적에는 김정일에 반대하는 세력이 김정일 열차를 폭파시킨 거 아니냐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려진 건 그게 아니라 그 폭파된 열차에 이란 핵 과학자가 타고 있었다라는 거죠. 열 몇 명이. 이걸 이스라엘 모사드가 가서 그 폭파시켜서 그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이란의 핵기술을 이전시키는 걸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게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어떤 그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 미국도 굉장히 그 경계를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싫어하는 나라가 이스라엘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 개. 그러니까 여러분들 트럼프가 대통령 할 때 19년, 뭐 2019년, 2020년만 하더라도 뭐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 거, 평화로 갈 것 같기도 하고, 뭐 미군이 북한을 폭격을 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지금 보면은 요 대만을 둘러싼 위기, 그 다음에 중동 지역에서의 위기, 그리고 유럽 지역에서의 위기. 이거는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껴갔죠, 여기서. 그래서 야, 세상 참 변했다. 우리가 물론 이제 진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연루될지 모르지만은 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 또는 이란하고 뭐 이스라엘하고 한판 붙는다 그러면 우린 뭐 아닌 말로 강 건너 불 보듯한 심정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렇게 세상이 변했다 하면서 그러면서 무슨 현상이 나타나나 하면은 유럽 국가들이 방위력 또는 국방력을 상당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스웨덴에 관한 영상을 올리면서 스웨덴은 몇 년 전서부터 여성들도 징집을 한다. 물론 뭐 전부 다 징집하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징집 대상입니다. 그리고 노르웨이, 핀란드 같은 데서는 재래식 전투력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 뭐 폴란드는 말할 필요도 없죠. 참 이게 냉전 종식 이후에 유럽이 너무나 이제 평화 무드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뭐 한 30년 지나고 푸틴이라는 어떤 옛날 짜르 같은 그 러시아의 그 지도자가 나타나면서 호전성을 보이니까 지금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2014년에 러시아가 이제 이게 계기가 된 겁니다. 러시아가 크림공화국을 합병했습니다. 크림공화국은 원래 소련이 해체되면서 우크라이나에 속해 있었는데 이거를 합병을 해버린 거죠. 합병을 해서 자기네 나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리고 2020년 작년이죠. 그 아제르바이잔하고 아르메니아의 두 나라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전쟁이 있었죠.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니까 유럽의 안보 상황이 굉장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크림 공화국을 합병하면서 근데 이제는 또다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도 침공할 것 같으니까 굉장히 유럽 국가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크림 공화국 합병하면서 EU하고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가했죠.
근데 뭐 그렇게 세게 가지는 못하고, 왜냐하면은 에너지를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게 경제 제재를 가긴 힘들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연어가 흔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어도 그 수출 금지 품목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노르웨이가 연어 양식을 해서 러시아에 많이 그 판매를 했는데 그게 수출 길이 막혀버리니까 그래서 뭐 덤핑으로 치다 보니까 한국까지 들어왔다. 뭐 심지어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국방력을 강화합니다. 이게 주로 말레이시아는 말고 그 인도네시아, 필리핀이 대표적인데 이게 바다를 남진해를 둘러싸고 중국하고 갈등이 빚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죠. 그래서 국방력을 강화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인가 하면은 동남아시아하고 유럽의 안보 환경이 바뀐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코로나로 경제 상황도 좋지 않은데 각 국가들이 그런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국제 안보 환경이 변했다라는 거죠. 근데 의외로 한반도는 조용한 편입니다. 계속 뭐 미사일 쏘고 그러지만은 조용한 편이라고 봐요. 이게 뭐 김정은이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한다, 뭐 김여정이가 안 보인다, 뭐 김정은이가 가짜다, 뭐 살을 뭐 몇 킬로를 뺐다, 뭐 얘기가 나오는데 벌써 그런 거부터가 그 내부에 무슨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북한의 전쟁 수행 능력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제가 이제 안보 위기는 북한에서 오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있다라고 요전에 영상에 올렸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전쟁 수행 물자를 이제 비축해 놓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원유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전략 비축 물자 원유 91분, 뭐 제가 가서 뚜껑 따고 안 들여다봤지만은 91분 가지고 있겠죠. 과연 북한이 그만한 그 원유를 가지고 있을까? 그건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보고, 북한이 이제 내세우는 게 탱크가 뭐 4,300대다 그런데 과연 북한이 정말 탱크 4,300대 탱크에다가 기름 가득 채우고서는 내려올 수 있을까? 그건 굉장히 이제 회의적이라고 보겠습니다. 북한은 지금 원유를 1년에 중국으로부터 30만 톤 공급받는 거, 그게 이제 전부 답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그 2003년에 있었던 미국이 이라크하고 전쟁한 거, 이라크 전쟁이라 그러죠. 미국의 침공에 의해 가지고 그때 이라크군이 정규군이 뭐 40만 명이다, 50만 명이다, 민병대 뭐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은 100만 명이 넘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사담 후세인이 너희들 우리나라 들어왔다가는 무덤이 될 것이다, 그런 큰 소리 빵빵 쳤죠. 근데 실제 전쟁이 일어났을 적에는 3월 20일 날 2003년 3월 20일 날 시작해 가지고 2003년 4월 9일 한 20일 조금 넘게 진행이 돼서 전쟁이 끝났습니다. 바그다드를 점령하고 사담 후세인이 도망가 버렸죠. 그랬을 적에 참전한 병력이 미군이 24만 명이고 영국군이 4만 5천 명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도 몇 나라도 병력을 보냈는데 전투에 참가한 나라는 미국하고 영국 이제 두 군데고, 미군이 24만 명이 참전해서 전쟁 수행 기간 동안 그 20일 동안 미군은 139명이 전사를 했고 영국군은 33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나 하면은 맨 처음에 전쟁을 시작하면서 이라크 남쪽에 있는 항구였던 바스라를 점령을 합니다. 이건 영국군한테 맡겼어요. 일개 사단이 가서, 그리고 뒤에서 미군이 이제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바스라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바그다드 점령 작전으로 가는데, 바그다드 점령 작전을 할 적에 실질적으로 전투에 동원된 병력은 2개 사단입니다. 미국 해병대 1사단, 그 굉장히 유명한 사단이죠. 그 6.25 때 이 장진호 전투에서 뭐 중공군한테 당한 사단이긴 하지만 굉장히 유명한 사단이죠. 1사단하고 그거를 지원하는 육군 3사단, 딱 2개 사단만 바그다드 점령 작전에 동원이 됐는데
뭐 한 일주일 만에 점령해 버렸습니다. 현대전은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 걸 봤을 적에 북한의 전쟁 수행 능력은 뭐 병력이 110만이다, 120만 명이다 하지만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제 그렇게 저는 이제 판단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지 모른다,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지 모른다, 또는 이란이 핵무기를 완전히 보유할지 모른다, 이런 데서 나타난 거는 대만하고 우크라이나 이 두 나라 굉장히 한국을 지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제가 뭐 아주 최근에 통계는 보지 못했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전형적인 농업국가인 우크라이나의 1인당 국민소득이 5,000불이 안 됐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나라고 어떻게 보면 불쌍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그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나고 또 잔인했다라는 전쟁이 독소 전쟁, 독일과 소련의 전쟁인데, 그때는 우크라이나가 소련 연방의 일원이었죠. 그 전쟁의 대부분은 지금의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치러진 거죠. 그래서 독일군한테도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또 뭐 러시아한테도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그렇게 불쌍한 나라인데, 이제 러시아가 또 침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우리도 한국처럼 국방력을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이 산업화가 안 된 나라입니다. 굉장히 곡창지대고 그러죠. 또 대만의 분위기는 한국을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아, 우린 뭐 했지? 한국군은 60만 명이나 있는데 무기도 어쩌고. 이것도 대만이 평화에 안주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양안 관계라고 해가지고 이 대만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물론 가끔 중국이 대만을 위협하긴 했습니다. 근데 사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얘기가 한 5, 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만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면은 당신은 누굽니까? 그러면 나는 중국인입니다. 나는 대만인입니다. 라고 이제 나눠서 물어보면은 7, 80%가 나는 중국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중국이 잘 나가니까 아 맞아 나도 중국 사람이야,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 다음에 중국이 좀 팽창주의적으로 나가고 특히 홍콩의 민주화 운동을 짓밟는 거를 보고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I'm a Taiwanese, 난 대만인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70% 내지 80%고 나는 중국인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20% 내지 30%로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대만은 중국 덕분에 이제 경제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양안관계 서로 투자를 하고 하면서 사실은 반중국화 돼 있었어요. 근데 야 이게 중국 못 믿을 존재로구나 하면서 지금 이제 발버둥을 치고 뭐 침공 위협까지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평화에 안주하다 보니까 그 군대도 모병제로 바뀌고 하면서 무슨 뭐 낙엽 군대다, 딸기 군대다라는 지금 저걸 조롱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 대만 일부 국회의원들이 모병제를 다시 징집으로 바꾸자라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미 중국의 젊은이들이 그런 의식이 희박해져 가지고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고 합니다. 평화에 너무 안주했다가 대만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했고 유럽도 이제 와 가지고 군사력을 이제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동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군은 뭐 했나, 뭐 제대로 하고 있나 보면 이제 상반된 동향이라 그럴까, 이게 나타나죠. 첫째, 전체적으로 안보의식이 해이해진 건 사실입니다. 이게 세계적인 냉전이 끝나서 그런 것도 있고 북한이 너무 헤매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들었어요. 참 정말 뭐 간단히 말해서 이거 더 이상 줄이면 정말 심각합니다. 물론 이제 독일은 그 복무기간이 1년밖에 안 되지만 이건 하여튼 18개월, 이건 문제가 줄어들었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뭐라 그럽니까? 야, 18개월짜리 군대도 군대냐?
하는데 아무튼 18개월. 그다음에 노크 귀순 경계를 제대로 안 사요. 그래서 휴전선에서 인민군이 귀순해 와도 벙커에 가서 노크를 하면은 어떻게 오셨어요? 야, 이거 큰일이다. 그다음에 한미연합훈련도 안 하죠. 그다음에 왜 그렇게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병력 자원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56만 명 내지 57만 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으면은 아마 한 25만 명 내지 6만 명은 우리가 매해 이렇게 그 충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태어나는 신생아가 28만 명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년 후에는 남자, 여자 구분할 것 없이 28만 명을 모두 징집을 해야지 지금의 병력 수준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이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 간첩을 만나도 신고를 안 하잖아요. 이게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북한에 이제 북한에서 내려보낸 간첩이에요. 통일안전부에서 간첩이 내려와서 우리나라 뭐 좀 유명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 북한에서 왔는데 뭐 통일을 위해서 같이 일하자 뭐 그러고 이제 갔어요. 더 깊은 얘기는 안 한 것 같습니다. 갔는데 간첩이라고 자기가 신분을 밝혔는데도 이거 신고를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간첩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내가 누굴 만나고 누굴 만났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아니 뭐 그걸 왜 신고하냐? 예, 한마디로 이제 간첩 만나도 신고 안 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를 듣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웬 생뚱맞은 사람이 와가지고, 남자가 와가지고, 아이고, 뭐, 김 선생님, 뭐, 반갑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온 간첩인데요. 뭐, 같이 일하실래요? 그런 속으로, 이거 돈놈 아니야, 이거? 예, 그렇게 생각하지. 뭐, 신고를 꼭 한다? 글쎄, 근데 그 포상금, 신고 포상금을 생각하면은 신고해야겠죠. 아무튼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풍요 국가의 현상이죠. 풍요 국가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안보의식의 해이라 그럴까, 군 기강의 해이, 우리가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은 한편으로 우리 군이 하는 거 보면은 무기 개발을 엄청나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성능을 고도화시키고 있습니다. 결국은 안보 위협 속에서 풍요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이거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젊은이들이 그런 나태한 태도라 그럴까, 그런 걸 보이는 거를, 요즘은 뭐 군대에서 이제 훈련하면은 훈련 일정 내용 다 뜨고 부모들이 부대에 전화해서 우리 아들 안 다치게 해달라, 그런 상황 속에서 전체적으로 그 기강을 어떻게 잡습니까? 물론 잡으려고 노력하고 전부 다 그렇진 않지만은, 그러니까 우리는 무기 개발을 하거나 그 성능을 고도화, 돈은 있으니까 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기 개발하고 성능 고도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살펴보면은, 먼저 무기 수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 스웨덴 스톡홀름의 국제평화연구소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 연구소입니다. 스톡홀름 인터내셔널 피스 리서치 인스티튜트라고, 거의 한 50년 전서부터 이런 어떤 각국의 군사력을 평가하고 그런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발표한 한 통계를 보면은 2016년에서 2020년까지 5년 동안에 이제 합계를 낸 거죠. 합계를 내서 무기 수출국하고 수입국 순위를 매겼어요. 그럼 너무나 당연하듯이 무기 수출 1위는 미국이죠. 한 거의 37%, 38%. 그다음에 2위가 러시아. 그다음에 프랑스, 독일, 그다음에 중국도 많이 하고 영국, 스페인. 여기 스페인이 왜 끼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한국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9위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보면 쟁쟁한 나라들만 있죠, 정말. 우리가 이제 9위고, 요 기간 동안에 16년에서 20년 동안 수입국,
순위를 먹여보니까 1위가 사우디, 2위가 인도, 3위가 이집트, 4위가 호주, 그 다음에 5위가 중국, 뭐 알제리, 우리가 이제 7위입니다. 7위. 그리고 조그만 나라인 카타르하고 아랍에미레이트, 여기도 무기 수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우디나 이 중동 국가의 무기 수입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은 가장 크게는 이란으로부터의 방위력 강화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인도는 뭐 중국하고 사이가 나쁘고, 인도 지금 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기 수입을 많이 하는 거고, 우리도 이제 말할 필요 없고요. 호주도 중국에 대해서 위협을 느껴서 무기 수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게 이제 국제 안보 환경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최근이라 그러면 작년, 재작년, 올해 이렇게 하면은 코로나 때문에 각국의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죠. 근데 무기 거래량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국제 안보 환경이 바뀌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능이 좋고 한국 무기가 성능이 좋다. 그 다음에 비교적 싸다. 우리 경쟁국인, 예를 들면 이제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독일이 경쟁국인데 독일 거보다 싸다. 이러니까 관심이 증가되고 구매하려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2015년에서 2019년도 요 5년 동안의 평균입니다. 이게 해마다 좀 수치가 들쑥날쑥한데, 우리가 한 17억 달러치를 수출을 했습니다. 물론 17억 달러 자체는 큰 액수지만은 우리가 전체 보통 1년 수출액을 한 6천억 달러로 보니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수출에서. 근데 무기도 굉장히 다양화됐어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K9 자주포, 이게 2010년도 연평도 포격 때 우리가 반격할 적에 쓴 포죠. 이게 호주에 며칠 전에 보도가 됐죠. 30문. 이걸 비롯해서 총 10억 달러치 무기를 수입하기로 결정을 했죠. 예. 이 K9 자주포는 좀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호주 빼놓고 6개국에서 지금까지 60여 문, 뭐 폴란드, 뭐 노르웨이 이런 데서 사갔죠. 600여 문을 팔았어요. 한 대에 한 500만 불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주포하고 관련해서는 전 세계 시장의 약 반, 48%를 차지하는데 1위는 독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랑 한 1% 정도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주포 시장은 독일하고 우리나라가 완전히 양분해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나온 거죠.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우리나라 요격 미사일, 그러니까 미사일을 격추시키는 미사일 천궁2를 40억 달러 어치 구매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게 연내 체결 예정이다. 근데 뭐 연내 지금 한 20일도 안 남았는데 꼭 뭐 연내가 아니라 하여튼 조만간 거의 합의를 다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한국 무기에 대한 그 관심이, 자기네들이 군사력을 강화하다 보니까 싸고 좋은 게 뭐가 있나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그 관심이 이제 증가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파는 무기들도 봐도 뭐 대단합니다. 육해공군 무기가 다 있단 말이죠. 잘 알려졌다시피 T-50 고등훈련기, 우리가 개발한 겁니다. 훈련기지만 이건 뭐 전투기로 써도 됩니다. 뭐 F-16하고 붙으면 지겠지만은 그 F-16까지 동원할 필요 없는 나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인도네시아에 이거 이미 팔았죠. 그다음에 K9 자주포, 그다음에 흑표 전차, 그다음에 경비정도 팔아요. 그러니까 육해공군 무기를 다 판단 말이죠. 그래서 스톡홀름 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은 2010년에서 2015년 동안 한국의 수출 비중이 전 세계 시장이 0.9%를 차지했는데, 그 5년 후인 2016년에서 2020년까지 보면 2.7%로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비중이. 그래서 액수는 아마 2배 조금 더 늘어난 걸로 굉장히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며칠 전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방산청에서 뭐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건지, 여러분 올해
2021년 올해서부터 우리는 그 수출과 수입이 역전이 됩니다. 옛날엔 무기 수입하느라고 돈 더 많이 썼는데 올해서부터 2021년엔 우리가 무기 수출 초과국이 됩니다. 라고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고 우리나라 그 밀덕들 또는 또는 그 군사 마니아들이 굉장히 뭐 흥분하고 이제 국뽕적인 태도를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격용 무기, 그러니까 ICBM, SLBM, 요전에 ICBM에서도 영상을 한번 올렸잖아요. 이거는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가 이걸 개발해 놓고 있다. 이걸 이제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면서 고도화합니다. 이게 바로 공격용 무기입니다. 하기야 뭐 현대전에서 지금 뭐 공격 수비의 구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이건 공격용 무기입니다. 그리고 사거리는 이제 제한이 풀렸고 탄도 무게도 제한이 풀렸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나라가 사거리를 어디까지 개발했는지, 탄도 무게를 얼마나 더 무겁게 했는지를 모릅니다. 당연히 우리가 공개를 하지 않죠. 지금 추정하고 있는 거는 공개된 자료에 그죠. 현무사인 경우 탄도 무게가 2톤은 되지 않겠느냐. 일부에서는 5톤 이상까지 지금 개발해 놓고 가지고 있다. 이 정도면 거의 전술핵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벙커버스터 기능이 있어서 지하 300m까지 폭파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평양에다가 떨어뜨리면 주석궁은 완전히 다 날아간다라는 거죠. 이런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800km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몇 킬로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현무사. 거의 전술핵 수준이다. 그러니까 재래식 폭발력을 가진 폭탄 중에서는 가장 센 게 아니겠느냐. 그런 이제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럴까? 최근 들어가지고 왜 이럴까? 이런 게 왜 갑자기 자주 나타날까? 라고 했을 적에 그동안 북한이 미사일을 뻥뻥 쏠 적에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앉아서 그거 구경만 했죠. 근데 거기에 대한 대응이 아닌가. 봐라. 너희 그렇게 미사일 쏘는데 우리도 우리 기술이나 자금으로 보면 우리 미사일 개발하면 너희 상대도 안 돼. 그런 이제 어떤 그 의지를 보여줘야겠죠. 그래야지 상대방이 도발을 쉽게 못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이제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병력을 더 늘릴 수도 없고 군인들의 어떤 안보 태세가 조금 해이해진 것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러면은 무기의 고도화밖에는 없는 거죠. 근데 타국은 심지어 뭐까지 경계하냐면, 우리 이제 경항공모함 건조죠, 도입이 아니라 그건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꼭 그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이건 시간이 한참 걸리는데, 도입하려면은 그냥 제대로 된 항공모함을 건조하지 왜 경항공모함이냐, 이런 또 반론도 많이 있어서 이건 굉장히 좀 완전히 결정이 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이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게 근해 우리 연안을 지키는 해군이 아니라 원양 해군으로 가는 겁니다. 적어도 남진아에 가서 중국하고 맞붙자고는 안 해도 멀리 가서 우리의 씨레인을 우리가 지키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호주가 핵 잠수함을 지금 개발을 하는데, 건조를 합니다. 미국의 기술을 빌려가지고. 이거 한국도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의심을 갖죠. 우리는 잠수함 건조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핵 잠수함을 건조한다 그러면 소형 원자로만 만들면 되는데, 한국이 이미 소형 원자로 건조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이제 의심을 하고, 일부에서는 이거 핵무기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또는 개발하고 있는 거 아니냐, 또는 개발 의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러한 의심을 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느냐?
결국은 한국의 안보 상황하고 한국의 경제력, 국력을 다 따져보면 충분히 이게 개연성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제일 솔직히 해서 예민한 게 뭐 북한일지 모르지만은 중국입니다. 제일 관심이 크죠. 여러분, 미사일이라는 거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1차적으로 그 타격 대상이 한국이겠지만, 미사일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도 이제 미사일 북쪽에다가 이렇게 배치시켜 놓고 있겠죠. 근데 이건 방향만 돌리면 이건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도 겁나는 거죠. 야, 이거 뭐 현무4라는 게 이게 지금 800km만 가지고도 북경은 갑니다. 예. 또 남해안 쪽에서 쏘면은 상해도 타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중국은 특히 이제 군사 매체 같은 데서는 난리가 나면서 이제 과대평가를 하는 거죠. 그게 탄두 무게가 2톤이 아니라 무슨 뭐 6톤이다. 그 다음에 사거리가 800km가 아니라 뭐 벌써 2000km가 넘었다. 이제 난리가 치는 거죠. 그리고 일본은 그렇게 호들갑을 떨진 않지만은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네들의 군비 강화의 어떤 그 명분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예. 아까 뭐 대만은 무지하게 부러워하고 있다라는 말씀은 이제 드린 거고요. 이게 과연 좋은 거냐라고 했을 적에 우리는 가지고 있는 논리가 있죠. 야, 우리가 이거 하고 싶어서 하냐. 제발 북핵 좀 제거해 줘. 그럼 우리 이런 거 안 해. 너희들이 제거 못 하잖아. 그럼 우리가 자위수단을 가져야지. 예. 가령 지금 그 미국이 우리가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는데도 이렇게 뭐 그렇게 큰 동요죠. 동요가 아니라는 건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거에 그때 가봐서 알 수 있는 거죠. 진짜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미국이 아무 조치를 안 취했다. 그럼 우리만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 북한이 핵무기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거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지 라는 논리에 대해서는 솔직히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아무 할 소리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 한반도 안보 위기가 아니라 북한의 핵 문제, 즉 어떻게 보면은 미국, 일본이 더 관심이 큰 거죠. 예. 우리는 미국이 이 문제를 다루는 거를 그냥 옆에서 보조해 주는 거죠. 예. 그럼 미국이 이 문제에서 빠졌다. 그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오케이. 그리고 북한의 핵은 이란의 핵 보유하고는 틀립니다. 네. 이란의 핵 보유에 대해서는 그 주변 국가가 다 반대를 하고 있어요. 같은 이슬람 국가인데도 다 반대하고 있어요. 물론 북한이 핵무기 가진 거에 대해서 뭐 우리도 반대하고 미국도 반대하고 일본도 반대하고 중국도 뭐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겠죠. 자기네들 뭐 원재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렇지만은 겁나죠. 그래서 이제는 아까도 살펴봤지만은 어떤 안보 위기라는 게 뭐 쉽게 말하면 전쟁이 어디서 터질까 하는 게 이제 거꾸로 대만, 중동, 그리고 우크라이나, 유럽으로 옮겨갔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는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거죠. 왜 안정적이느냐? 예. 일단은 이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은 한국은 방어 능력이 충분하구나. 적어도 재래식 무기에 있어서는.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런 상황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만한 위상을 가진 국가로구나. 경제력도 그만큼 세고, 그리고 군대가 허당은 아니로구나. 그리고 우리가 안보의식이 해이해졌다고 하지만 그동안 꾸준히 우리 나름대로 준비를 했구나. 대만처럼 괜히 평화무드에 빠졌다가 침공한다 그러니까 난리치는 게 아니라 이건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국토 안보에 대한 우리가 대비를 했지만은 그거와 함께 에너지 안보와 식량 안보에도
국가가 좀 더 근원적인 대책을 이제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은 참 변하네요. 예, 한반도가 가장 위험한다라고 그랬는데, 위험한 지역이라 그랬는데, 아주 그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지역이 지금 유럽에서 발생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